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나님이 시네아님은 공중에서 아디아디 챌린지 가능하시냐고 하는데 미션 임파서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오토바이 타면서 떨어지면서 뭐 하면 하는데 참고로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목숨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레저 중에서도 되게 위험하고 이렇게 스릴을 즐기는 레저 있잖아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겁이 많고 겁이 많다라기보다는 그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탐 크루즈가 물론 엄청 대단하죠.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 CG를 쓰지 않은 스턴트들 보여주는 것들 정말 대단한데 이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되게 핫한 키워드죠. 도파민. 탐 크루즈쯤 되는 부와 명예를 가지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그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영화를 빌미 삼아서 자꾸 저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장인 정신과 개인의 어떤 도파민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콜라보가 된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 미션 임파서블이 근데 생각보다는 오프닝 성적이 저조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누적 관계 수가 지금 180만이거든요. 어쨌든 그 글로벌 성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또 이렇게 극장에 좀 오래 걸어놓는 편이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상영관 수 보니까 꽤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오프닝 성적이지 최종 스코어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시라고 해서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뭘 봤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타카와 그리고 리미트리스 요 두 개를 감상을 했습니다. 그게 있어요. 나이트 시네마가 봤을 법한데 안 본 영화들 그 리스트에 있었던 작품들이고요. 두 작품 다 왓챠에 등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왓챠 파티를 통해서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감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자면은 봤을 것 같은데 안 본 작품들 요거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악의 하루, 대부, 도그빌, 양들의 침묵, 3000년의 기다림, 성덕, 빅쇼트, 사마에게, 아이 인 더 스카이, 더 이퀄라이저, 친절한 금자씨, 시티 오브 갓, 나이트크롤러,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무례한 트루먼쇼 요 작품들이 있고요. 친절한 금자씨는 보긴 봤는데 이게 극장 개봉 당시에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상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작품이라서 어쨌든 이런 작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OTT로 뭔가를 뭐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요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리스트들입니다. 어쨌든 가타카 같은 경우는 고전 SF 명작이죠. 근데요, 요거 보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수효과가 거의 안 쓰였다시피 합니다. 특수효과라고 하면은 그 영화상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에서 몇 번 쓰였을까? 나머지는 특수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영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F 작품이고 하지만 굉장히 주제의식을 잘 담고 잘 만든 영화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SF 영화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막 특수효과에 엄청 돈 때려받고 막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굳이 특수효과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훌륭한 SF 영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영화가 가타카라는 작품이 1997년에 이미 입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 많이들 한 번쯤 다 상상을 해보셨을 건데 이제 자연 임신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내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뭐 질병 같은 것들, 앞으로 뭐가 걸릴지, 몇 살까지 살지, 이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완벽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그린 거고요. 자연 임신에서 나온 인물들도 있지만 그런 인물들은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열성을 다 거세시킨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죠. 낮은 위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상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우리는 그런 거 차별하지 않아요. 뭐 그런 우리는 철저히 능력 위주예요. 그런 거 보고 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시대상을 그리고 있죠.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 저는 디스토피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에다노크가 이제 자연 임신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고요. 이 인물의 꿈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건데, 우주비행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뭐 자기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과 뭐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져주는데, 이게 날 때부터 낙인 찍혀 있고 뭔가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주는 작품 같기도 했고요. 에다노크가 했던 운명을 결정할 인자는 없다, 가능한지 아닌지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이런 대사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 극 중에서 에다노크의 형제가 나오는데 그 남동생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열성인자들이 다 제거가 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과 수영 대결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유전학적으로만 보면은 에다노크가 지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동생이 그 좋은 유전자들만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날 거잖아요. 근데 극 중에서는 에다노크가 오히려 이기는 상황들이 종종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다노크가 그 수영 대결에서 이기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돌아갈 힘을 남겨놓고 수영을 하지만 나는 돌아갈 힘을 남겨놓지 않고 수영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보다 더 앞서 있는 그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돌아갈 힘조차 남기지 않는 정도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긴 한데, 제가 감명 깊게 봤음에도 별점 4점을 주지 않고 0.5점을 뺀 이유는 약간의 시대 보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97년 영화면은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시대 보정은 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제의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그 영화적인 연출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되게 놀라웠던 게, 서스펜스를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주인공이 그 용의자로 되게 몰리는 상황들이 나와요. 주인공이 본인은 이제 자연 잉태가 돼서 태어난 인물이지만 이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이 된 상태로 태어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속이는 과정에서의 서스펜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연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카깡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몇 번을 봤는데 알고 봐도 쫄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 연출들을 기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앞에 막 여러 가지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 되게 심오하고 막 철학적이고 그런 작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지만 영화적인 재미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티빙이랑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테레지님 같은 경우는 그 EBS에서 이거 방송하는 걸 보고 이제 리모컨을 멈춘 채 이렇게 한동안 감상을 하셨다라고 이제 본인 그 SNS에 올리신 거를 제가 봤는데, 그거 보자마자 나 이거 봐야겠다라고 필이 확 와가지고 테레지님 덕분에 이제 왓챠 파티 열고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이 영화 내용적인 거 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이 에다노크와 주드로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이걸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다노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도 되게 멋있는 꽃중년이잖아요. 주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탈모가 심하게 와서 리즈 시절 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타카에서는 첫 등장 장면에서 감탄사가 나옵니다. 와,
진짜 멋있다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너무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뻐꾸님 말씀을 해주셨고, 그죠, 맞아요. 어쨌든 가타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멋진 고전 SF 명작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작품은 리미트리스라는 작품을 봤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너무 이 작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작품상에서 이야기하는 컨셉은 그거예요. 사람은 평소에 자기 뇌에 10%인가 20%밖에 쓰지 못하는데 자기 뇌를 100%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알약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알약을 둘러싼 이야기가 요 리미트리스라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인간은 본인의 뇌를 몇 프로밖에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영화적인 소재 말고도 약간 구전되어서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낭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뇌를 100%다 쓰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떠들고 있는 것처럼 10%나 20%밖에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장애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인간은 본인 뇌를 100%다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화상에서는 인간은 본인의 뇌를 한 20%밖에 쓰지 못하는데 그거를 100%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알약이 개발이 되고, 그 알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스치듯이 봤던 거, 그냥 무심코 봤던 모든 것들이 다 또렷하게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던 거, 봤던 거,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살면서 보면은 모든 걸 다 눈에 담으면서 살진 않잖아요. 내가 보고 있더라도 집중해서 보는 게 있고, 배경처럼 흘리듯이 보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봤든지 간에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영화상의 설정은 그래요. 그런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8월 초에 있는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 이 공부에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얘기가 왜 있는지 알겠어요. 이제 와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엄청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딱 보는데, 야, 저 알약 진짜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하고 싶다. 왠지 텔레그램 어딘가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알약의 소재가 된 약품이 있습니다. ADHD 증상 완화를 위한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실제 이 영화의 소재가 된 그 약이고요. ADHD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약인데, 이거를 시험 집중할 때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스포츠 경기, e스포츠 경기, 바둑 이런 걸 할 때 대상자가 아닌데도 집중력을 위해서 이런 알약을 복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이게 뭔가 그 제재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오남용에 대한 방지가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ADHD 그 약을 그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이 먹게 되면은 부작용으로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몇 번이고 먹고 싶다. 이거 어디 안 파나? 이러면서 그래요. 노력으로 제가 한번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리스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그 알약의 이름은 NZT입니다. 옛날 발음으로 하자면 NZT가 되겠죠. NZT라는 약품이 되겠고,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작품 중에서 루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인간의 뇌가 다 개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제작된 비슷한 결의 작품이죠. 근데 만듦새로 따진다면은 루시는 이 리미트리스에 될 게 못 되고요. 리미트리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브래들리 쿠퍼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니 어떻게 눈동자가 잘생겼어. 이목구비가 잘생긴 배우들이나 잘생긴 사람들은 많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동공이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와, 이 작품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건데, 눈동자까지도 잘생겼어요. 와, 아주 너무 멋있더라고요. 리미트리스에서는 거의 원맨쇼에 가깝게 이제 연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매력 있게 나오고요.
보통 이런 영화에서 그리는 주인공의 말로는 이제 약물 오남용을 하다가 이렇게 파멸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약물을 딱 끊고 이제 개과천선해서 좀 살아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결말을 내리는데 이 영화에서는 약간 그거를 비트는 방식으로 결말을 내서 좀 더 신선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영화 후기들을 찾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 나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아, 리미트리스 그 영화 근데 난 좀 결말이 아쉽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결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런 약이 있다고 했을 때 너는 안 먹을 자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좀 느꼈던 게 영화에서는 알약으로 표현이 됐지만 현 시대로 따지면 스마트폰이 요 NGT랑 비슷한 게 아닐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패턴을 보면은 마치 보조 기억 장치처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좀, 아, 저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바로바로 검색해서 보잖아요. 약간 보조 기억 장치처럼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남들을 비난하거나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다인 거고, 저부터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검색 찬스 없이 뭔가를 해봐라고 하면은, 저는 단언컨대 바보입니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 NGT라는 이 약물도 약간 그걸로 대비돼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언제 그 느낌이 딱 들었냐면은, 이 리미트리스에 나오는 브래들리 쿠퍼의 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되게 똑똑하고 되게 멋있던 그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도 사실은 그 약물 복용자였던 거예요. 근데 약물을 끊고 나서 그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 주인공한테 설명을 할 때 나는 10분도 집중하기 힘들어. 단 10분도 집중하기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부작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저 포함입니다. 저는 뭐 어디 가서 제가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어쨌든 그 스마트폰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나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보면은 집중력이 현저히 낮아져 있다라는 거를 좀 저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물론 내가 나이가 먹어간 것도 있고 그 학생 때 공부만 하던 때랑 지금이랑은 또 머릿속에 든 거,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뭐 100%다 스마트폰 탓을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스마트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에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레지님 같은 경우 제가 더 심각합니다. 워치앱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사람들 길 찾아갈 때도 다 그 스마트폰 지도 앱 보고 가죠. 운전할 때도 다 그 내비게이션 키우고 가죠. 내비 없으면은 지금 운전 못해요. 옛날처럼 막 그 지도책 막 펼쳐가면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뭐 없고. 그리고 카카님이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정보를 종합하고 편집하는 능력은 더 발달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지금 저 얘기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긴 한데 요새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는 얼마나 빨리 찾아서 그거를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느냐, 얼마나 더 빨리 가공해서 뱉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미트리스 제가 한 줄평에 이걸 남겼죠. 확대 해석해보자면은 NGT가 스마트폰의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나부터가 스마트폰 없으면 바보임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남겼죠. 난 못 끊을 듯. 네, 이미 저는 늦었습니다. 네, 끊을 수 있는 분들은 먼저 가세요.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던 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먼저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가장 화제작이죠. 바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요 바비 같은 경우는 인형으로도 많이 유명하고, 국내에서는 되게 신나는 노래, 바비 바비걸,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요 멜로디 다들 아시죠? 자, 요 바비가 드디어 이번 주에 개봉을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영화지?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나? 라는 의문점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감도 안 오는 컨셉을 가진 작품인데 무려 주연이 마고로비랑 라이언 고슬링. 캐스팅 미쳤네? 아니 이렇게 감도 안 오는 작품에 배우가 이렇다고? 심지어 감독이 그레타 거윅이야? 아니 대체 어떤 작품이 나오려고 그래라는 그 의문점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해외 시사회 평을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 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레지님이 마고 로비 나오면 그냥 끝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마고로비 배우의 국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국내 별명이 국밥 배우래요. 국밥 배우. 그래서 왜 국밥 배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말아먹는다고. 그러니까 마고로비가 나오는 작품들이 하나같이 흥행이 좀 잘 안 돼서 말아먹는 배우라고 해서 국밥 배우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품의 흥행과는 관련 없이 마고로비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그 작품의 작품성은 되게 뛰어난, 그러니까 흥행 성적과 작품성은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흥행 성적과는 관계없이 작품성은 되게 인정받고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되게 추앙받는 작품에도 마고로비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품, 흥행도 잘 안 되고 작품성도 좀 갸우뚱하는 작품일지라도 그 영화 안에서 마고로비만큼은 빛나는 그런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로비라는 배우의 매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는 부정할 생각도 없고, 저 역시도 마고로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대부터 좀 가는 배우기도 해요. 어쨌든 마고로비는 국밥 배우라는 그런 되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배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밥이라는 영화의 예고편만 보더라도 마고로비가 아니었으면은 대체 어떻게 이 역할을 소화했을까 싶을 정도의 싱크로율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마고로비가 이런 배우인 것 같아요. 공개되는 작품마다 야 마고로비가 아니었으면 상상이 안 가라는 이 말이 나오는 작품마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마고로비가 연기하면은 바빌론 때도 그랬죠. 그리고 그 할리퀸 때도 그랬죠. 그리고 이 바비라는 작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고로비가 아니면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죠?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하고 연기할 때 몸을 사리지도 않고 연기를 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배우가 되겠죠. 요거 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요거예요. 요 구두 장면. 요거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하이힐에서 발을 딱 내려놓는데 그대로 하이힐 요 각도를 딱 유지하는 요 예고편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아니나 다를까 움짤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부가 설명에 따르자면은 요거 촬영할 때 그 마고로비는 요 위에서 그 봉 같은 걸 잡고 있었대요. 신발도 이렇게 벗다 보면은 발에 딸려서 이렇게 덜컥덜컥 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걸 붙여가지고 신발이 바닥에서 안 떨어지게 하고 봉 딱 잡아서 요 장면을 촬영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야 진정한 발연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바비 같은 경우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구글에서 바비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 반짝반짝거려요. 감독님 성함을 검색해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되게 이쁘죠. 마고로비도 되네? 마고로비도 되는구나. 그럼 라이언 고슬링? 라이언 고슬링도 된다. 된다. 제가 영화를 본 건 아니라 가지고 뭐 이렇게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고편만 봤을 때 어떤 바비 월드에 살고 있는 이 주인공 일행들이 현실 세계로 나왔는데, 바비 월드에서는 모든 게 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완벽하게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사실 현실 세계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괴리감에서 오는 것들을 주인공 일행들이 느끼면서 뭔가 좀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예고편이었어요. 근데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흥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뭐 글로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흥행은 못할 것 같고요. 바비가 개봉을 하더라도 한동안 상영관은 그 미션 임파서블이 좀 계속 다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레타 거의 요 감독님이신데 엄청 그 아름다우시잖아요. 요 분이 원래는 배우 출신이세요. 그 배우 출신의 감독이라고 하면은 약간 뭐 얼마나 잘하겠어 이런 편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상당히 작품성 있는 작품도 많이 찍으신 능력 있는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레타 거위 감독이 요 작품을 맡았다고 했을 때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씨들 감독도 하셨잖아요.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저희 와이프랑 처제랑 저랑 셋이서 극장 가서 이걸 봤는데, 저는 보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와 진짜 재미없다 이러면서 봤는데, 막 그 와이프랑 처제는 완전 막 빠져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 당시만 해도 이 티모시 샬라메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뭐 알고 보니까 우리 대배우 티모시 샬라메였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되게 지루하게 봤지만 요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작은 아씨들을 찍은 감독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이라는 2021년 작품인 일본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원래는 웹소설로 인기를 끌었다가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다가 이제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되는 작품이고요. 포스터만 딱 봤을 때는 되게 청춘물의 느낌이 들잖아요. 남자 주인공도 너무 잘생겼고 여자 주인공도 되게 청순하게 예쁘게 잘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의 원제가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호모이지 내가 아니다. 라는 게 원제입니다. 대충 시놉시스를 보니까 요 남자 주인공이 게이예요. 여자 주인공은 BL물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우연찮게 그 서로의 비밀을 좀 공유하게 되면서 약간 유대감이 생기다가 좌충우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컨셉만 딱 들어보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동성애라는 소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이걸 본 게 아니라서 어떤 결로 다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고편만 봐도 분위기가 어둡게 잡혀 있거든요. 어떤 작품일지 감이 안 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여자 주인공에게 눈길이 좀 갔는데요. 야마다 안나라는 배우인데, 이 예고편 중에 일부 짤인데 엄청 청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요거 보고 제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 하면은 만화책 중에서 아이즈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요 아이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있죠. 여자 주인공 이미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청순하게 생겼다. 요 만화책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이 화면을 뚫고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여배우가. 그 다음은 더 파더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 더 선이 또 개봉을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배우진들이 쨍쨍합니다. 로라던, 우리 주라기 공원 누나 나오고, 휴잭맨, 맨 중에 맨, 휴잭맨 나오고, 우리 미션 임파서블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네사 커비 배우 나오고, 우리 안소니 홉킨스 옹께서도 이제 출연을 해주시는 만큼, 출연진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이 시놉시스랑 요 포스터만 봤을 때, 여러분들 저 애프터선 생각 엄청 나던데? 애프터선? 애프터선이랑 요 포스터랑 약간 겹치면서 그 부녀지간에서 부자지간으로 좀 바뀌었을 뿐이지 약간 좀 겹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되게 성공한 변호사인데, 휴잭맨이 성공한 변호사인데 아들이 좀 학교에 가지도 않고 좀 방황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이제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그런 아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했지만 뭐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네사 커비 요 배우를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밖에 못 봤는데 요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신비감 있는 외모라고 해야 되나? 엘프의 이미지도 좀 있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테르즈님이 더 선은 마냥 훈훈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키워드에 우울증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좀 뜹니다. 더 파도 볼 때 제가 감정적으로 소모가 심해서 추천해드리기 힘든 작품이긴 합니다. 작품이 연극 원작이어서 굉장히 극적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카즈미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요것도 조금 인상 깊은 게, 일단 요 배우 때문에 한번 이목을 확 끌었고요. 요 배우 좀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봤더라? 네,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운전수 역할로 나오시는 배우죠. 요 배우가 요 보통의 카즈미라는 작품의 주연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 일본에서는 작년에 개봉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요 소재가 되게 독특한데, 주인공인 카즈미가 연애세포가 다 죽어서 난 연애도 안 하고 싶고 애초에 그런 감정도 없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나는 그게 전혀 외롭거나 쓸쓸하지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도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에서 너 왜 연애 안 하냐?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냐?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저항해 나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 주변에 꽤 계시죠. 왜 연애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일본에서 이야기 나던 초식남? 초식남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건어물려, 그죠? 건어물려 초식남. 건어물려라는 그 단어를 유행시켰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호타루의 빛, 맞아. 호타루의 빛, 여기 나왔던 요, 그 아야세 하루카, 이 배우를 제가 대학생 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타루의 빛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드라마도 막
그 좀 챙겨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작품이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사랑 많이 받았고 그 일본에서도 되게 흥행했던 작품이죠.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주 OTT 공개 예정작은 한 번씩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7월 19일 넷플릭스에서 이제 웅남이가 개봉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흥행 대참패를 하고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린 작품인데 베트남에서 엄청 흥행을 했다라고 하죠. 사람이든 영화든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7월 19일 날 넷플릭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올해의 영화라고 꼽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죠. 다음 소위가 7월 20일 날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됩니다. 저 이거 너무 궁금해서 개별 구매까지 해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결국에 넷플릭스에 뜨네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행과 작품성에서 모두 실패를 한 옥수역 귀신이 그 7월 20일 날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감독 인터뷰부터 막 구설수가 오르내기 시작하더니 영화 자체도 엄청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하여튼 뭐 흥행에 뭐 참패를 했습니다. 웹툰은 흥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작이었죠. 피기가 7월 20일에 티빙에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챙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뚱뚱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되게 괴롭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그 연쇄살인마들에게 납치되는 걸 목격한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신고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딱 텍스트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신인 배우상이랑 여자 주연상 같은 것들을 각종 영화제에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은 되게 슬픈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 잘 뽑힌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티빙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간도 7월 21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이것도 블루마우스 작품인데 잘 뽑힌 작품이죠. 흥행도 했고 그리고 작품성도 괜찮은 작품이니까요.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메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이트 시네마 컨텐츠를 통해서 청취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뉴스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풀 3가 무기한 중단이 됐습니다. 최근 촬영 현장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헐리우드 작가 파업 사태는 피해갔지만 배우 조합마저도 파업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배우 조합 파업으로 인해서 이 데드풀뿐만 아니라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든가 다른 많은 작품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가 조합이랑 배우 조합이 헐리우드의 양대 그 조합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근데 이 두 조합이 동시에 파업하는 사태는 6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헐리우드는 거의 올스톱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태가 어떻게 풀려갈지 한번 귀추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개봉작 소개, OTT 공개 예정작 소개, 영화 뉴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만큼 뭐라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